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렸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법원의 한 통화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현명하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은행 카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남편 민주는 우리 집 공동재산 8억 원이 이 카드에 안전하게 들어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께 새 안마의자를 사드리려고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휴대전화 뱅킹 앱을 여러 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하며 화면에 뜨는 잔액 숫자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 드는 손에 쥐어짜이듯 점점 조여왔습니다. 화면에 뜬 그 숫자, 화면에 뜬 그 숫자, 0들이 이어지는 것을 본 순간 머릿속이 윙거리고 손발이 순간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손발이 윙거리고 손발이 순간이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은행 카드를 찾아 아파트 단지 근처 ATM 기기로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잔액 0원. ATM 기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민준과 저 외에는 시어머니만이 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행 카드가 도용당한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문득 얼마 전부터 민준이 늘 베란다에 숨어 수상하게 전화를 걸고 제가 들으려 하면 못 듣게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는 그저 회사 일이고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요즘 들어 제 앞에서 이상한 말을 제 앞에서 민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다가도 여자는 시집 가면 집에서 남편이나 잘 모시고 돈 관리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혹시 이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몇 번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은행 카드를 든 채 넋이 나간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텅 빈 집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8억 원은 우리 작은 가정의 기반이었는데 만약 정말 사라져 버린다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할수록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은행 카드와 방금 은행에서 뽑아온 거래 내역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고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해명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다가 제가 거실에 서서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괴롭혔어? 저는 거래 내역서를 탁자 위에 콱 내려놓으며 격앙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직접 봐요. 우리 카드에 있던 8억 원이 어떻게 사라졌죠? 나한테 분명히 말해줘요. 민주는 거래 내역서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너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 돈은 내가 투자했어. 투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투자를 한 번에 그렇게 크게 해요?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요?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소파 옆으로 가서 앉더니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이 엄청 높아서 늦으면 기회를 놓칠까봐 일단 투자했어. 돈 벌면 너한테 말해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지.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어떤 투자를 하든 저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처럼 말없이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들고 송금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해봐요. 이 돈이 누구 계좌로 넘어갔죠? 왜 송금 내역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 송금 내역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민준의 얼굴색은 그제야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물컵을 탁자 위에 놓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잖아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랑 상의도 없이 송금하고 심지어 차용금이라고 적어놔요? 도대체 무슨 꼼꼼이죠? 민주는 일어서서 거실을 몇 걸음 와요? 도대체 무슨 꼼꼼이죠? 너도 계속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 하더니 멈춰 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꼼꼼이가 있어? 집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할 수는 없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돈을 누구 계좌로 보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뭐고? 회사는 어디예요? 나한테 분명히 말해줘요. 민주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내가 투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다지고 들어? 내가 돈을 가로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을 가로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겨진 저는 억울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거래 내역서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투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돈을 어디로 보낸 걸까요? 생각할수록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거래 내역서를 보며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저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적였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고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자니 집안 망신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머릿속에 보니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작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죠. 예전에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엄마께 말씀드리면 항상 해결책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엄마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밤새 꾹 참았던 서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물으셨습니다. 딸,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천천히 말해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저는 흐느끼면서 은행 카드에서 돈이 사라진 일, 그리고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간 일을 엄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지만 여전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돈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엄마도 저처럼 다급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엄마도 저처럼 다급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는 놀랍도록 침착하셨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있어. 엄마 지금 바로 너한테 갈게. 민준이랑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혼자 헛생각하지 마. 엄마 도착해서 다시 얘기하자. 엄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1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찬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얼굴에는 별정이 없었지만 엄마는 집에 들어오셔서 먼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 8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야. 민준이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없앨 리 없어. 분명 뭔가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요즘 민준이랑 시어머니한테 뭔가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요즘 민준이랑 시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점은 얼스막하다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마 전부터 민준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자주 하던 일을 엄마께 말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 생각했어. 내일 바로 너를 변호사한테 데려갈 거야. 우리가 먼저 증거를 다 모아두자. 그들이 무슨 꼼꼼이를 꾸미든 우리는 돈을 되찾아야 해. 그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엄마의 말씀을 듣자 제 마음속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눈물도 서서히 멈췄습니다. 엄마가 계시니 마치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엄마는 저를 데리고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재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카드 개설 정보, 과거 송금 기록, 그리고 민준과 제가 결혼할 때 재산 합의서 등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것들이 앞으로 권리를 되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엄마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던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온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오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셨더니 알 수 없는 의기양양한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는데 민준이는 집에 없니?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좋은 표정을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호하더니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엄마가 채소를 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와 계시네. 웬일이세요? 우리 딸이 억울하다고 해서 특별히 힘 쉬어주러 오신 건가요? 엄마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든 채 나오셨습니다. 네, 제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엄마인 제가 당연히 와봐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오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건 말이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랑 민준이 결혼한 지도 5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민준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나는 민준이가 마음 편히 일했으면 좋겠어. 저는 속으로 왜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벌려면 손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 예전엔 민준이가 집안 돈을 내가 다 관리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재테크를 잘 못할까 봐 걱정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 괜한 걱정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분명 8억 원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집안 돈은 저와 민준 씨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민준이 말로는 그 돈이 이미 민준이 계좌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나한테 용돈으로 준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집안돈은 민준이가 다 관리할 테니 너는 집에서 전업주부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와 민준 씨의 공동재산이요. 그 돈은 저와 민준 씨의 공동재산이에요. 그가 무슨 권리로 저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 송금해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장가에 시집와서 먹고 있는 건 모두 우리 장가 것이잖아. 그 돈도 당연히 우리 장가 것이지. 게다가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가 나한테 용돈으로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을 옆에 내려놓으시더니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딸과 민준 씨는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 돈은 그들의 공동 재산이에요. 민준 씨가 제 딸 동의 없이 돈을 빼돌렸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은 예상 못했는지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방자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건 우리 상가 일이지. 사돈어른 같은 외부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그 돈은 이제 내 손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그 돈은 이제 내 손에 있어요. 그 돈은 이제 내 손에 있어요. 당신들이 다시 가져가려고 해도 어림없어.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었던 뜯지도 않은 과일 바구니를 챙겨뒤도 자구니를 챙겨뒤도 돌아보니를 챙겨뒤도 돌아구니를 치다. 시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화내지 마. 그들이 이럴수록 그들 마음에 꼼꼼이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 증거를 다 모으면 그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화가 나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갈비찜을 식탁에 차려놓고 제가 젓가락을 들지 않는 것을 보시더니 다시 저를 달랬습니다. 딸, 밥은 먹어야지. 몸이 재산이야. 우리는 튼튼한 몸으로 그들과 싸워야 해. 저는 엄마의 말에 젓가락을 들고 밥을 몇 숟갈 먹었지만 입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매우 단정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씨이시죠? 저는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엄마가 어제 연락했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뵙지 못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집으로 오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아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과 펜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개문견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이제 8억 원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 어떤 부분이 결혼 전 개인 재산이고 어떤 부분이 결혼 후 공동 재산인지요. 그리고 민준 씨가 대략 언제쯤 돈을 송금했다고 기억하시나요? 저는 애써 기억을 더듬어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 지참금 2억 원, 그리고 결혼 후 저희 둘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5년 동안 벌어들인 6억 원이 모두 그 공동은행 카드에 예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최 변호사님께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송금 시기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뱅킹 앱의 거래 내역서를 꺼내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 10일이에요. 2번에 걸쳐 송금됐는데 한 번은 5억 원, 다른 한 번은 3억 원이요. 최 변호사님은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을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과 관련된 증거, 예를 들면 결혼 지참금 송금 기록, 회사 수익 보고서, 은행 카드 입출금 증명서 같은 것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송금 기록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회사 수익 보고서는 예전에 다 민줄 씨가 관리해서 저는 몇몇 흩어진 서류들만 가지고 있어요. 은행 카드 입출금 증명서는 평소에 서재 서랍에 넣어뒀어요. 엄마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제 딸의 결혼 지참금은 제 은행 카드에서 사위와 딸의 공동 계좌로 송금된 겁니다. 송금 기록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미 인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엄마는 전 개인 재산임을 증명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변호사님께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것을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을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지은 씨, 민준 씨가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람과 큰 금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나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 내역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가 돈을 어머니께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얼마 전 민준이 이진우라는 친구를 자주 언급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며 저에게도 함께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심쩍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준 씨가 요즘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어요. 최 변호사님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 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진우 씨의 신분정보와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로 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은 씨는 서재에 있는 입출금 증명서와 회사에 있는 입출금 증명서와 네,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서재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안에 있던 증명서와 보고서들을 모두 찾아 정리해서 최 변호사님께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 자료들을 모두 챙긴 후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은행에서 그 공동은행 카드의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이진우 씨의 계좌 정보도 확인하겠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준 씨와 어머님과는 되도록 충돌하지 마십시오. 괜히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엄마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님을 배웅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엄마가 곁에서 지지해 주시니 저는 반드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을 배웅한 다음 날 저는 집에서 회사 흩어진 보고서들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따로 분류하고 은행 카드 입출금 증명서들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혼자 집에서 답답해할까봐 오후에도 오셔서 저와 함께 자료 정리를 도와주셨고 이 자료들을 스캔하여 백업본을 만들어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처음으로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저는 여전히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 변호사님이 충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손에 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벗고 평소처럼 거실에 앉지 않고 오히려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들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이딴 것들을 왜 정리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 자료들 정리하는 중이에요. 민주는 비웃듯이 웃더니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엄마가 어제 여기 와서
너한테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 나한테 다 말했어. 너 변호사 찾아간 거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변호사 찾아갔어요. 그 8억 원은 우리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이 나랑 상의도 없이 빼돌리고 심지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와서 협박까지 하는데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나요? 민준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해명? 내가 지금 바로 해명해 줄게. 그 돈은 이미 우리 엄마 명의로 옮겨졌어. 내가 엄마한테 드린 용돈이라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 잊지 마요. 그 돈 안에는 내 결혼 지참금 2억 원도 있고, 우리가 결혼 후 함께 회사를 운영해서 번 6억 원도 있어요. 어떻게 나랑 아무 상관없을 수 있죠? 결혼 지참금? 민주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장가에 시집 왔으니 네 것은 다 우리 장가 것이야. 그 2억 원도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 그리고 회사도 애초에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네가 돈을 벌 수 있었겠어? 이제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6억 원도 내 것이 되어야 해. 저는 눈앞에 나 찍으면서도 낯선 사람을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결혼 5년 동안 살면서 저는 항상 우리의 관계가 좋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매일 죽도록 일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나를 피해서 전화하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와서 시비 걸게 한 것도 다 내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고 당신이 돈을 다 가져가서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거군요. 민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약간의 의기양양한 기색을 띠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미 다 알아챘으니 나도 숨기지 않을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 너랑 살기 싫었어. 그 돈이 아니었으면 진작 너랑 이혼했을 거야. 이제 돈도 내 손에 들어왔으니 너도 눈치껏 스스로 이혼 합의서 쓰고 빈손으로 내 손은만 남을 거야. 이제 돈도 내 손에 들어왔으니 너도 눈치껏 스스로 이혼 합의서 쓰고 빈손으로 나가주면 우리 사이좋게 헤어질 수 있어. 안 그러면 내가 법원에 너를 고소할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뻔뻔한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꿈 깨요. 그 돈은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이혼도 거기에 따라 해야죠. 내 것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내 것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해도 어림없어요. 네 손에 증거도 별로 없으니 법원에 가도 네가 이길 수 없어. 네가 말 잘 듣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를 3개 걷어차더니 문을 쾅 닫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민준과 그의 엄마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절대로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 침실에 자신을 가두고 난 후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최 변호사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조마조마했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빨리 증거를 찾는 것이었고 두려운 것은 만약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그 돈을 정말 되찾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혹시 소식 있으세요? 전화 저편의 최 변호사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최 변호사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최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은행에 가서 그 공동은행 카드의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달 10일에 두 번의 송금이 이진우 씨 계좌로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 지은 씨가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법적인 경로로 이진우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가 돈을 받은 당일 3번에 걸쳐 지은 씨 어머님 김옥자 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내역에는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리 상의하여 거짓 차용과 상환으로 재산 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겁니다. 최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아 드디어 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 증거들이 충분할까요? 최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철옹성 같은 증거입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이진우 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다시 이진우 씨가 어머님 계좌로 송금하여 완전한 증거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해 보니 어머님께서 최근 이 돈으로 학군 좋은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셨고 부동산 등기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공동재산을 부동재산을 근인재산을 그린 학군 아파트를 샀다고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였어요? 네, 그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빨리 고정 자산으로 바꿔서 지은 씨가 되찾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최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는 모두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집으로 바꿨다고 해도 쇠변을 집으로 바꿨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원에서 이 아파트를 압류하고 경매 처분하여 돈을 지은 씨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내일 지은 씨와 어머님께서 법률사무소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민준 씨와 어머님께 불법적으로 이전된 공동 재산을 반환하고 이번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감격하여 엄마를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증거 찾았어요.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말 잘됐다. 딸, 역시 사악함은 정의를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분명 좋은 꼴 못 볼 거야. 바로 그때 침실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제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모양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증거를 찾았어? 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네, 증거 다 찾았어요. 저는 그의 당황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는 다급해서 목소리까지 변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재산을 빼돌린 거 내가 잘못했어. 고소하지 말아줄래? 그 돈 돌려줄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나는 반드시 당신들을 고소해서 당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주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애원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앙심을 품고 노려보더니 또다시 문을 쾅 닫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의 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엄마는 일찍 일어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서류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최 변호사님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인쇄된 소장을 손에 들고 저희가 오자마자 소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 씨, 이 소장을 보십시오. 소송 청구, 사실과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소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소장에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8억 원의 공동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2억 원은 저의 결혼 지참금이고 6억 원은 결혼, 공동으로 운영하여 걸어들인 수입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번 소송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과 이유 부분에는 민준이 어떻게 몰래 돈을 송금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협력하여 돈을 번을 송금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협력하여 돈을 받았으며 그들이 거짓 차용과 상환으로 사실을 은폐한 려단을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을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매우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원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소장을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시다. 오늘 바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는 최 변호사님을 따라 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법원에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니다. 최 변호사님은 저희를 데리고 먼저 건호표를 뽑고 대기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여전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분명히 입안될 거야. 30분쯤 기다리자 드디어 저희 번호가 불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를 들고 저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창고 직원은 서류를 살펴본 후 고개를 들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지은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증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접수 통지서를 인쇄하여 저에게 건넸습니다. 통지서 위에는 법원의 직인과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통지서를 받아들고 위에 찍힌 직인을 보면서 마음이 순식간에 놓였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가. 이제 드디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법원이 저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최 변호사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소장 부본과 소환 통지서를 민준씨를 그때가 되면 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처럼 생활하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와 엄마는 서둘러 최 변호사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법원의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도 기분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저에게 이 일이 해결되면 엄마가 여행을 데려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민준 씨 회사로 서류를 송달했고 시어머니가 사는 곳에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 돈을 가로채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는지, 이제 드디어 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말하지 못하고 결국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삼킨 돈을 이자와 함께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민준이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간 후 이틀 동안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서는 방에 틀어박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매일 자료를 정리하고 최 변호사님과 소통하면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내 것을 되찾는 것. 사흘째 아침, 제가 막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택배인 줄 알고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 뒤에는 민준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는데 이전에 오만방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법원에 고소했니? 법원에서 어제 나한테 소환장 보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야? 저는 문틀에 기대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 말은 내가 당신들한테 물어야 할 말 아닌가요? 당신들이 내 돈을 나요? 민주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붙잡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엄마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 우리 좋은 말로 해결하자. 굳이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 보기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다고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빼돌릴 때는 보기도 안 좋다는 생각 안 했나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와서 협박할 때는 보기도 안 좋다는 생각 안 했나요? 이제 법원 소환장이 도착하니 보기가 안 좋다는 걸 알았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주제넘게 굴어? 그 돈은 내 아들이 번 돈인데 원래 우리 장가 것이어야지.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고소해? 무슨 권리냐고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돈이 우리 공동 계좌에서 이진우한테로 갔다가 다시 당신 명의로 넘어간 게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게다가 그 돈 안에는 내 결혼 지참금 2억 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이 불만이면 우리 법원에서 만나요. 시어머니는 거래 내역서를 보며 손가락까지 떨었습니다. 입으로는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이진우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이 이진우와 미리 공모해서 이 일을 넘어가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한 것을 보고 서둘러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 말해.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재산을 빼돌린 거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부요? 민준 씨, 내가 당신 말을 아직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당신이 돈을 빼돌릴 때는 나한테 일부라도 남겨줄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일부러 나를 무마시키려고 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데 당신과 당신들은 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달억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고 모든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과 누가 더 손해볼지 두고 봐요. 민준의 얼굴색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 만약 정말 정과가 남으면 앞으로 네 직장은 어떻게 해?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다가 하면 앞으로 네 직장은 어떻게 해?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엄마랑 상의해 볼게. 며칠만 시간을 더 줄 수 없나을 줄게. 며칠만 시간을 더 줄 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상의할 것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을 돌려주든가 법원에서 만나든가.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하고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는 이제 가세요. 저 아침 식사 줍니다. 저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해요. 저 아침 식사 준비해요. 민준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민준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더니 이제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때가입니다. 오후에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재판을 기다릴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알았다고 하며 민준 쪽에게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준의 합의 요청을 거절한 후 닷새가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재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기대되는 것은 드디어 법정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님은 정리된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도 특별히 오셔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재판 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재판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판사님이 모든 증거의 출처와 용도를 명특 판사님이 양측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진적 판사님이 양측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지은 씨가 소장을 낭독합니다. 나중에 판사님이 물으시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자료 한 부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결혼 지참금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위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2억 원이 지은 씨의 개인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민주 씨와 어머님은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이것이 지은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대 상대방은 이것이 지은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은 씨는 분명히 반박하고, 저는 최 변호사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회사 수익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6억 원이 결혼 후 공동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지은 씨와 민준 씨 모두 동등한 처분권을 가집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은 불법입니다. 상대방은 회사를 이전한 것은 불법입니다. 상대방은 회사가 주로 자신이 운영했으니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은 씨입니다. 엄마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딸, 그때 긴장하지 마. 판사님이 물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우리는 근거가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변명해도 두려워할 것 없어. 만약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최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당황하지 말고. 제가 절차에 더 익숙해지도록 최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당황하지 말고. 제가 절차에 더 익숙해지도록 최 변호사님은 모의 재판도 진행했습니다.
그는 판사 역할을 하고 엄마는 민준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왜 처음부터 민준 씨가 돈을 송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나요? 저는 최 변호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돈을 송금하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몰래 송금한 것이고 제가 발견한 후 바로 그에게 따졌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며 저를 속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대화 기록과 통화 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시간 가까이 모의 재판을 진행하자 저는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재판 절차에도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상태가 좋은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은 씨의 현재 상태는 문제 없습니다. 그때 가서 평소처럼만 하면 됩니다. 저녁에 민준이 갑자기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며 만약 제가 소송을 취하하면 집을 저에게 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번 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가 재판 전에 저를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로 그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슈퍼마켓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 엄마가 잘못했어. 그 돈 우리가 돌려줄게. 법원에 가지 말아줄래? 엄마는 앞으로 너희 일에 다시는 간섭 안 할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늦었어요.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월요일에 재판이니 우리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최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숙지하고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은 점점 더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월요일 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으니 단정하고 무게감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긴장하지 마. 엄마가 너랑 같이 갈 거야. 최 변호사님도 일찍 저희 집 아래층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겨우 8시 반이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민준과 시어머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도 앉자마자 민준과 시어머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저희를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을 따라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정면에는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옆에는 서기님이 계셨습니다. 양쪽에는 원고와 피고의 자리가 각각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조금 긴장되어 손으로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9시 정각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먼저 양측의 신분을 확인한 후 최 변호사님에게 소장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민준과 시어머니가 8억 원의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공정의로 8억 원의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6억 원은 민준이 결혼 명확히 밝혔습니다. 낭독이 끝난 후 판사님은 피고 측에게 변론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의 변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감정 문제로 인해 고의적으로 그들을 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판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판사님,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원고 어머니의 결혼 지참금 송금 기록입니다. 날짜는 원고와 민준 씨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며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는 원고의 결혼 전 개인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원고와 민준 씨가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한 사업자 등록증과 수익 보고서입니다. 회사가 결혼 후 공동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며 6억 원은 공동재산입니다.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민준 씨가 원고 모르게 8억 원을 이진우 씨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이진우 씨가 피고 시어머니 김옥자 씨 명의로 송금했으며 심지어 차용과 상환이라는 것은 내역을 위조한 것 상환이라는 것은 내역을 위조한 것을 내역을 위조한 것을 판사님은 증거들을 들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민준 씨, 원고 변호사의 말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원고 모르게 공동재산을 이전했습니까? 민준은 일어서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고와 상의했습니다. 그녀가 제가 돈을 엄마에게 용돈으로 드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녀가 제가 돈으로 드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빼돌릴 때 나에게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재생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지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재생하지 마. 내가 착각했어. 이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판사님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그 돈은 제 아들이 번 돈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주든 그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판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가족은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에서는 증거로 말해야지.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김옥자 씨, 이진우 씨가 송금한 8억 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판사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최 변호사님은 즉시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이진우 씨의 은행 송금 증명서와 피고 시어머니 명의로 새로 구매한 학군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기는 돈을 받은 다음 날이며 금액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집을 샀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판사님은 매매 계약서를 살펴본 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옥자 씨, 더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증거를 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중얼거려 듣고 다그쳐들이며 조용마. 민준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중얼거려 듣고 다그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휴정 시간 동안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 잘했어. 그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이 시원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꼴사나운 모습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없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고 불법 재산 이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 재산 이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 측이 소송 청구에 따라 8억 원 재산을 반환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측의 부부 공동 재산 불법 이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본 법정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이제 퇴정하십시오. 법정을 나설 때 민준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엄마가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내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법원 판결을 기다리세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법정 대결에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저는 매일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판결은 대략 보름 이내에 나올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이 보름 동안 민주는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열흘째 아침 제가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택배인 줄 알고 문틈으로 보니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것은 판결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었고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명한 후 서둘러 방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방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판결문에는 많은 글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매우 감격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민준과 시어머니가 15일 이내에 저에게 8억 원의 재산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중 2억 원은 저의 결혼 지참금이고 6억 원은 결혼 후 공동재산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법 재산 이전 행위로 인해 저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들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순식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들이 몰래 빼돌렸던 돈이 드디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판결 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들이 8억 원을 다 돌려줘야 하고 5천만 원도 배상해야 한대요. 전화 저편의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순식간에 감격하셨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잘 됐다. 딸. 역시 사악함은 정의를 이길 수 없어.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판결 소식을 전하고 여러 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은 씨의 정의를 찾아줄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이제 그들이 판결을 이행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는 고개를 기덕이면 우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특별히 끓여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판결문을 보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딸, 이제 마음 놓아도 돼. 앞으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달릴 필요 없어.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마음이 매우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죄를 들여없어.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엄마가 어깨에 기대어 마음이 매우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어깨에 기대어 마음이 매우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 처음에 돈이 사라진 것을 거예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는 정말 현명하세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딸, 뭘 그런 말을 해? 고맙긴. 네가 내 딸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당황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의 민준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습니다. 판결 소식 들었어.
나랑 엄마가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줄게. 우리 이혼하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돈 다 돌려주면 이혼 절차 봐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준과 저의 감정은 이미 그와 시어머니의 이기심과 계산으로 인해 달아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빨리 돈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15일 후 민준과 시어머니는 정말로 8억 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함께 송금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뱅킹 앱의 송금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박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면서 공기가 훨씬 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새로 샀던 학군 아파트를 팔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매우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민준도 이 일 때문에 회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동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때가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지금의 저는 새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공정한 일을 겪을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용감하게 법이라는 무기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엄마가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